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계속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매일 듣기만 하는 채널 구독자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사연자가 되어 볼게요. 저는 지금 딸 둘을 두고 있고 곧 60이지만 제 일도 하고 있어요. 결혼을 일찍 해서 첫 딸을 좀 빨리 낳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임신이었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는 무서웠는데 제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책임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고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1학년 때 연합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야구 모자를 쓰고 동아리 모임에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전 눈에 반했죠. 그날 저는 누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신경 쓰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다 끝난 후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였고 저도 호감을 느껴서 좋다고 했어요. 이후 남편이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기다렸습니다. 오래 사귀었어요. 남편의 집은 속칭 부동산 부자였어요. 시어머니는 고인이신 보석상일 하셨던 시아버지로부터 건물과 보석을 상속받아 말 그대로 부유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어머니 집에 연을 맺으러 갔을 때였죠. 그래도 내 친정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결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지내도 괜찮았을 텐데요. 여자가 제 앞가리를 못하다가 혼자 임신하여 받아줬던 게 고마웠고 창피할 줄 알았을 텐데 현우를 키우며 사는 게 우리 협의였어요. 앞으로는 너 나의 친정을 챙겨야 해. 우리 집에서 받아도 같이 사는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말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 혼자 임신을 했다고 하면 시어머니처럼 여자를 탓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기가 일쑤였어요. 저도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만 했죠. 친정에서도 누가 알까봐 다들 쉬쉬했어요.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셔서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격려를 해주셨어요. 경원이가 낫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이것은 너의 결정이야. 그래도 너를 찾아온 생명을 끝까지 거두겠다고 한 것은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는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시댁에서도 손주가 예쁘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조금만 참고 견디어봐. 엄마와 아빠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살겠어.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한복 가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꿔야 했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밍크 코트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아서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미국에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죠. 이 일만 해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정과 나 모두가 모든 것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저는 몸이 아파서 입을 완전히 다물지 못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신부의 얼굴이 너무 아파 보인다고 메이크업을 하는 분은 얼마나 많은 화장을 하고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 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립스틱을 바르고 전체가 화려한 비녀를 착용하며 자기가 중심이라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죠. 어쨌든 결혼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것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건가 생각했을 정도로 상황은 그랬어요. 남편은 공부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임신 중이어서 취직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우리의 경제 생활은 친정이 모두 책임지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부모님들은 임신 중인 저를 안 써주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남편에게 용돈이라도 주겠지라고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용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고 더구나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보내주지 않았을 때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께서 진짜 저에게 학비를 내라고 하는 거야? 아들 공부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주시겠지요. 결혼 전에는 엄마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죠? 당신 친정에서는 우리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당신의 학비까지는 친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공부는 우리 생활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어째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학비까지 친정에서 결제해 주겠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당신도 그냥 당신이라면 좋아요. 어머니의 뜻이 그렇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서라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 쓰는 생각을 안 해. 어머니에게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태평무사한 태도와 무엇이든 친정에서 받으려는 마음가짐이 더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이 정도로 쓴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형은 형수 집에서 돈을 다 주어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나는 유학을 간다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잔소리만 하는 거야. 그건 형님들과 우리는 우리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님과 당신도 왜 다 친정에 책임지라고 하는 건지 형님도 결혼 전에 그것을 알고 결혼했는데 내가 잘 되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어차피 당신들하고 형수 아닌가요?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저도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형수가 맨날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사는 거니까 우리 엄마가 너희 집이 좀 사니까 사위가 잘 되라고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나도 교수가 되어서 당신에게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할게. 진짜 교수가 되고 싶으면 박사 학위를 따야 하는데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돼. 그것도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야 돼. 생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말했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당당해서 그게 옳은 것 같아.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한 결혼이니 다른 말 나올까봐 조금 더 걱정돼. 했고 기왕에 결혼한 거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딸을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어쩌면 괜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돈이 그런 계산이 빠른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박서방이 얼른 공부를 끝내야만 하는데 교수든 회사원이든 될 수 있으니 일단 그것만 생각해 보자는 친정 엄마의 말씀에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업만 생겼을 때 그동안 친정에서 해주신 만큼 갚아드려야겠다고 결심했고 노후 통장도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생활비, 자기 용돈, 학비까지 보내주는 친정에 고맙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시댁잔치나 제삿날에 친정에서 과일이나 음식을 안 보내면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는 친정이 모든 걸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고맙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을 앉히고 니네 내 땅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해. 너 공부한다고 집에 오는 거 뺀질거리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내가 가진 거 나 죽으면 다 니들 거 되니까 나 살아서는 너희가 가져갈 생각은 하면 안 되라며 나에게 말했어요. 제가 친정 돈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게 불만인 걸 알아서 아이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산 딸로 커서 저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축하한다며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 산모에게 좋다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주시고 아이에게도 선물을 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안서도는 바쁘신 거냐? 아니면 어디가 편찮으신 거야?
자기 친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라며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할 정도였죠. 그때까지는 엄마나 아빠는 시댁에 대해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는지 병원에 있는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다고 해요. 자기 심기 불편하다고 얼굴에 아주 쓰린 표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아닌 손주로 쳐주지 않을 만큼 내가 우리 대를 이어줄 남자애도 아니고 그 정도로 기집애가 나왔는데 꼭 와서 너를 봐야 되니라고 하며 기아만 말만 쏟아놓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축하한다고 하는 말도 없이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갔어요. 우리 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랑 다툼이 벌어져서 엄마가 열받아 기절하셨을 거예요. 아직 아프고 어려운 때인데요. 화자는 딸이 태어난 후에도 친정이 책임을 전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어 돌잔치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금반지, 특히 14K 반지를 남편을 통해 선물해 주었지만 축하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가진 돌반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아이에게 줬습니다. 이후에는 친정에 미안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전공인 첼로를 통해 돌반지를 받은 후 스튜디오를 조금 얻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레슨을 해야 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나갈 때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남편 또한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급히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해봐도 시댁에서 특별한 행사나 잔치가 없었고 제사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서둘러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제게 보자마자부터 시작하여 다시 어디까지 이어집니다. 쓰레기통을 제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야, 내 아들이 너희 집 도우미인데 내가 감히 밖으로 나돌면서 내 아들에게 애를 키우게 만들어 왜? 네가 내 친정에서 이제 돈 못 주겠다고 그러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친정에서 돈을 주시는데 제가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형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 세형이 아빠예요. 아빠가 자식을 돌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일한 대로 지난 편안한데 밥을 챙겨 먹게 하고 애를 보게 만드는 게 딱 칠색이다. 결혼 전에 말했지. 너희 친정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라고요. 여자가 뭔가 회복했다며 나서면 남편이 나아지고 집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콩나물을 사서 밥 비벼 먹거나 싫으면 친정에 돈 달라고 할 텐데 앞으로 놔두지 말라고 전해줘. 재산을 얼마나든 얻고 싶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충격을 많이 받아 몸에 붙은 쓰레기를 대충 털어내고 얼이 빠져 집에 돌아왔어요. 딸은 방에서 혼자 목이 죽도록 울고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아이를 안아서 달래던 중에 남편이 비닐봉투에 맥주를 가득 들고 들어왔어요. 당신은 어디에 갔다가 지금 올까요? 아이는 잠잤는데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고 미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애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축구 경기를 지금부터 보려고요. 말하지 마세요. 저는 평온한 TV를 켜둔 남편을 거실에 놓고 아이와 방으로 들어가서 흐느꼈어요. 너무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창피했어요. 내가 왜 아이를 급하게 데려와서 이런 사태를 맞이하나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미안하다 세영아. 세영이 탓이 아니지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생각들이 마구 드네요. 그러다가 혼잣말을 떠들면서 아이를 다시 재웠어요. 결국에는 첼로 스튜디오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시 집에서 아이만 돌봐야겠어요.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엄마는 제 상황을 눈치채고 스튜디오 잘 관리해왔다고 먼저 언급했어요. 아직 엄마와 아빠는 여기 계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이가 좀 더 큰 때까지는 우리에게 맡겨두세요. 아빠도 뭐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분 만나러는 공부가 끝나면 다시 레슨을 시작할 건데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는 4년 반 정도 더 걸렸어요. 남편은 그때야 박사 학위를 받고서 그 해부터 대학 강의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나는 친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돼서 기뻤어요. 축하해요, 아내야. 박서방, 이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 끝에 좋은 날이 도래했네요. 장모님과 장인께서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부모님께 고맙다고 전해드렸어요. 솔직히 빈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좋았어요. 친정아버지는 퇴직을 고민하시던 시기였는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다음날 시댁에 가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니네 친정은 좀 너무하는 것 같아. 현우가 취직했는데 잎삭 씻는 건 알아? 앞으로 사위로서 예의를 지켜주어야 할 거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요. 어제 호텔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그분이 매우 비싼 것을 주문했는데도 여러모로 양해해 주셨는데요. 우리 현우가 어디서 밥도 못 구해 먹고 다니는데 밥을 살 때 입을 옷이 없을까봐 그래요. 출근할 때 외제차를 타고 그럴듯한 시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그동안 친정에서 우리 때문에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현우가 지금도 외제차를 타고 시계도 좋은 거 몇 개나 있어요. 현우는 우리 애비처럼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공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공학연구소에서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제게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아까워하신다고요? 앞으로 당신들이 받을 것이 더 많은데 그걸 썼다고 생색내시다니요. 윗동선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계시길요. 모자라면 채우는 거야. 내가 무슨 말 끝마다 그렇게 시끄럽다는 건 왜 몰랐을까? 손을 따르라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듣지 않는 척하는 건지 앉아서 TV를 보면서만 과자를 먹더라고요. 정말 그 과자 봉투를 머리에 확 뒤집어 쓰고 싶었어요. 남편이 취직해도 이러면 평생 친정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가? 답답하고 고난스러웠어요. 진정한 부모는 외제차는 못 빌려줘도 국산차는 좋은 걸로 빌려주신다며 출근 전날 차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다음날 퇴직을 결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을 시작하고 한 달이 되도록 친정 부모님이 사준 차를 안 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껴주는 건가 싶었지만 차에 덮개도 제대로 안 씌우고 누가 긁고 지나가도 신경을 안 쓰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당신 왜 우리 아버지가 사준 차를 안 타니? 국산차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아서 낯설어하며 괜히 주변에서 날 어떻게 볼지 신경 쓰이고 그러네. 그래서 좀 낡아서도 전에 타던 외제차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생각해서 사주신 건데 관리라도 잘해줘야지.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야? 어쨌든 내가 불편하다고 하니 내 부모님이 사준 게 안 좋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건지. 어디서 색깔도 촌스러운 거 골라다가 가져와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걸 신경 쓴다면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걸로 마케팅하는 게 아니야. 그런 태도 덕분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동안 남편한테 다 신경 써줬는데 하기 좋아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내가 눈치 보면서 한 게 맞아요. 우리 가족 돈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집에 살면서 코웃음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를 향해 당신이 한 마리 장애인 장모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말 나올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 내놓지도 않고 속으로 헛기침만 하다니 참 볼품없네요. 와 정말
내가 잘 아는 내조조차도 하며 더러운 얼굴로 유세를 벌이고 있네요. 남동생의 아내는 정말 교양이 있고 소녀 같았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라고 말했더니 그러면서 집을 나가 버린다고 전화도 받지 마시고 다음날 퇴근 후에도 집으로 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연구소로 연락을 시도하고 전화를 넣었는데요. 기다렸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야, 너 여기 당장 도장 찍어 이혼해. 막말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니 있어. 아들을 낳기로 했어. 현우는 유학을 보내서 근사한 학력을 만들어줬어. 그냥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시켰는데 내가 빨리 부려먹으려고. 그리고 너네의 미역국에 퇴직했다며. 지금도 내 아들 취직 선물을 국산차밖에 못 타주는 양반이 앞으로는 내 아들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까? 그럼 내가 왜 널 더 보고 있어야 해? 너는 우리 상대가 되는 애만 재산을 물려줄 거야. 너희는 내 소유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 딸한테 내 덕을 포기하려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진짜 등골을 뺏기고 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보다 너무 지겨웠으니 당장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더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이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행복한 것도 아니며 그게 더 나은 인간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깨달았고 제 딸은 그렇게 크지 않길 바랐어요. 저는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혼은 여성에게 훨씬 불리했고 여성은 남들로부터 비난을 자주 받았습니다. 또 제가 혼자로 임신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대상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족들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남편도 미묘하게 제가 혼자 임신했다고 놀렸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 공개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친정의 남편을 빨리 취직시켜서 제가 일을 멈춰볼 여건이 되게 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안으로 얼마나 삼켰는지 몰라요. 친정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저기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셨고 엄마도 값 나가는 것을 전부 처분하고 결혼 예물도 내다 놓으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우리 집에 돈을 대준다고 무리를 좀 해친 거였어요. 아버지는 월급이 많았지만 나에게는 단지 생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돈과 학비까지를 모두 지불하고 외손녀 선물까지 신경 쓰셨다. 그래서 가정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했죠. 게다가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보태셨기 때문에 나는 집에 너무 미안해서 턱이 다시 일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할게요. 친구들을 통해 학생들을 모아 레슨을 진행했고 집 근처 음악학원에서도 취직했어요.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기로 했거든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믿었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예중 예고에 대부분 합격했고 학원에서도 제가 잘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원장 선생님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죠.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집을 마련했는데 그 덕분에 자신감과 흡족함을 느꼈어요.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의 개인 레슨이 많이 생겼어요. 다음 달부터는 좀 더 많이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조금만 힘내자. 엄마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염치 없긴 한데 나는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께서 쓰신 돈은 어떻게든 돌려받아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야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랑 세영이가 그동안 편히 살 수 있었잖아. 말대로 우리는 조금만 힘내보자.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동안 우리 세영이는 힘든 걸 모르게 잘 키우자.
엄마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음악학원을 인수했고 아버지는 전 회사에서 이사하신 분이세요. 차린 기업에서 경영일을 진행하다 고문이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은 안정을 되찾았고 딸아이도 갈수록 이쁘게 자라났어요. 잠시 후 아버지의 회사 거래처인 외국 기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버지는 사업 제안을 받으셨고 엄마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경원이가 결혼을 한다면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만나야 하는 자리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성숙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그분도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어려운 이야기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랑 똑같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이혼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화 씨와 대화를 나눈 후에는 속이 후련하고 이해받은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다가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돈댁에서 원하는 거 없는 분들이신데 오히려 주셨으면 주셨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전 시댁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남자는 제게 안심시켰어요. 하긴 남자 집에서도 여자 쪽에서 돈 때문에 헤어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 두 집은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이렇게 연이 되려고 만났나 봐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초등학생인 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요. 엄마, 나 새 아빠가 생겼어도 좋아. 그 아저씨 아빠보다 친절하더라 하고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의 결혼을 찬성해. 고마워, 세용아.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할게, 했어요. 어렸을 때였지만 할머니가 엄마에게 못되게 군 거다 알아. 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나는 거기에 살면서 어린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그동안 잘 몰랐거든요. 딸도 어린 나이에 할머니만 오면 눈치를 살피고 아빠랑 둘만 있을 때에는 발소리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하여 밤새 딸을 안고 자면서 눈물을 흘렀어요. 그렇게 양가 모두의 축복 속에 재혼을 하고 그 후에 다음 딸을 출산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회사에서 이사로 자리를 지키셨고 남편도 계속 승진을 하다 독일 본사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학생이 된 딸은 아빠와 같이 영어와 도가 공부에 열심히 했어요. 둘째 딸은 제와 닮아서 음악 소질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는데 제게 큰 음악학원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김 원장님. 학원 운영 능력이 보통이 아니신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서는 자신이 없고 딱 그런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이 일을 남편과 상의했더니 그럼 일단 시작해봐. 독일로 가는 건 나중에 결정해도 돼. 그런데 항상 기회가 올 건 아니니 괜찮을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친구와 헤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 미뤄도 된다고 덧붙였어요. 실은 독일로 가게 되면 친구와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좀 미뤄볼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안 될 수도 있어. 너 때문에 제 남편과 저는 먼저 약 2년 정도 이것을 시도해보려고 해서 원장에게 함께 시도해보자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의 비즈니스 계획과 계약서를 세심히 검토했고 서로가 불공평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불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어요.
학원 원장은 상가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하며 자신도 그만둘 생각이지만 상가 주인과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상가 소유주를 기다리는데 30분이 넘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른 약속도 있는데 너무 늦게 올까 봐요.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말했을 때 중개사는 당황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때 마침 할머니가 불이 나게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 막혀서 생각한 것보다 늦었다는 목소리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을 뻔했어요. 진짜 꿈속에서도 다시 만나기 싫었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중개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랗게 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분들이 그 생각한 계약할 분들이에요. 라고 중개사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원장님께서 자리에 계셨을 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요? 저와 그분 사이에 아는 사이가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을 찾으셨다면 하시고 아니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무시하도록 하죠. 제가 이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갑자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니 중개사가 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전 그를 뿌리쳐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상가를 사고 팔면 끝나는 문제이고 다시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일에 연루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한국어 일상 대화체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세영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구나. 세형이랑 좀 만나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제야 와서 그러시는데요? 하니 어머니가 세형이 딸인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 궁금해지는구나. 내 핏줄인데 안 보고 싶을 리가 있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딸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래, 갑자기 그럼 만나보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난 걱정돼서 잠을 설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나에게 못된 말을 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딸한테는 안 그러겠지 했지만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났거든요. 저는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만나지 말라고 말렸어요. 만약 지금 만나지 않으면 계속 만나자고 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만나보고 계속 만나도 괜찮은지 결정할게라는데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제가 그동안 딸을 너무 어린애로만 생각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저는 몰래 따라가서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구석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딸이 먹겠다는 음료수와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빵을 주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집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할머니에게 갚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엄마에게 잘해야 학원에 다니도록 해줘야 해. 언제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야. 지금은 각자 살고 있지만 너와 우리는 같은 가족의 일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 그것이 할머니에게 어릴 적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쫓아가려는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어른들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제 반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갚을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상가는 할머니께서 엄마랑 협상을 잘 하세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게 할머니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할머니께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줘야지 라는데 갑자기 어디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 곁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보고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세영이 너만 나오는 게 아니었었잖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아빠야? 네, 제가 서영이 아빠 맞습니다. 아이가 친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데 그 사람이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더라고요. 친할머니인데 왜 그러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몰래 와봤더니 집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네요. 이런 할머니를 내 소중한 딸이 만날 걸 생각하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친필줄이 아니라 그런가? 애 교육이 안 되어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애가 뭘 배우겠어요. 할머니가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 아이도 존경할 거예요. 저는 세영이가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에 바르게 말을 잘했어요. 무턱대고 자기네 집사람이니 엄마에게 말해서 삼각계약하게 만들라는 건 자기 손녀한테 할 말씀은 아니에요. 뭐가 어째 내가 그러면 틀린 말을 했어요. 제가 마련해준 집이 아니었으면 어디서 편히 자고 먹고 살았을까요? 할머니 집이 없었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다 해줬을 거예요. 집 빼고 다른 건 외할머니가 해주셨잖아요. 엄마와 저가 아예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니까 더 편하고 좋다고 해요. 딸아이가 똑 부러지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참 가관이다. 너 남의 집순녀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그리고 집회줄은 할머니를 만나러 나오는데 몰래 쫓아오기까지 해 집안 꼬라지가 되었어요. 이런 애들 어른한테 말도 대답을 하고 말이야. 당신처럼 사돈 집에 자식들의 인생 전부를 얹어서 살게 하는 사람이 집안 꾸졌네요. 당신이 왜 저를 이혼시켰는지 우리 아버지가 퇴직하고 더는 당신의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혼 서류를 갖고 와서 도장을 찍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 상가를 사라고? 내가 당신 상가를 사려고 하겠어?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도 짜증나는데 진짜 당신 같은 양심 없는 사람에게 휘둘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아들 대학원 학비까지 다 냈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 양육비를 보내준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보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지상과 팔아야 되니까 애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주세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박하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수근거리며 시어머니 흉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먼저 나가셨고 저와 남편도 딸을 데리고 나왔죠. 그랬더니 밖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할게. 그 상가 너 좀 샀으면 좋겠다. 시세보다 좀 덜 주고 살 수 있겠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 뭐라고 하려는데 남편이 나섰어요. 어르신, 그만하셔요. 이 사람 싫다는데 다른 좋은 분 알아보세요.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좀 빠져주세요. 라면 남편에게 괜히 화를 내지 말아야 해요. 할머니, 우리 아빠에게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의 딸로 취급하시고 손주 대우도 안 하시며 아빠가 나를 보살피는 것을 항상 귀찮아 하셨잖아요. 아빠는 나에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 집사람이 아니라 여기 엄마와 아빠 가족이에요. 앞으로 나도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고 엄마도 괴롭히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며 부들부들 떨다가 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나 서는 사람 있을 때 그걸 팔아야 해. 줌을 사면 안 돼요? 네. 싫어요. 나는 무슨 상관이든 당신 집안과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제 비난을 받고 싶다면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며 내 손을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큰 며느리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시어머니는 그저 재산을 나눠줘야 했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새 여자와 재혼을 하였고 새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필요한 것은 모두 할 테니 함께 골프장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모두 빼앗겨 달아났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었던 큰 며느리는 연락도 끊고 어딘가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큰 아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요. 전 남편까지가 이렇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상가 하나를 처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상가는 시간이 걸려도 다시 팔리겠지만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것 같군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정도라니 정말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돌려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후 한참을 소식도 모르고 살다가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지방 어딘가로 내려가서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 집과는 연락이 끊겼다던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나서 이 집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원장과 함께 있었어요. 사업을 접고 몇 년을 아이들과 함께 아내의 본국인 독일에서 생활한 후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다 자라서 각자의 일을 잘하고 있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받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